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 예비 시어머니가 스쿠터를 타고 우리 엄마의 푸드트럭을 향해 돌진하던 그 순간,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천막이 찢어지고 트럭의 모서리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의 베이커리에서 청소 직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강남에 있는 중견 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죠.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점심시간이면 회사 근처 식당을 돌아다니며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는 야근을 하다가 퇴근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제 결혼을 앞두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황당하고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우리 엄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이름은 황미숙입니다. 올해 55살이시죠.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바쁘게 사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빵을 굽고 늦은 밤까지 주방에서 이것저것 만드시는 모습이 제 어린 시절 가장 선명한 기억 중 하나입니다. 엄마는 강남의 한 대형 오피스 빌딩 앞에서 미소의 키친이라는 푸드트럭을 운영하셨어요. 그냥 평범한 푸드트럭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만드시는 수제 버거와 샌드위치는 그 근처에서는 이미 전설이었어요. 아침 7시만 되면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점심시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특히 엄마가 직접 만드신 번에 패티를 넣고 신선한 야채를 듬뿍 넣어 만든 버거는 정말 맛있었어요. 저도 가끔 회사 점심시간에 엄마 트럭으로 가서 밥을 먹곤 했는데 동료들이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엄마의 빵은 정말 특별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일반 제과점에서 파는 빵과는 차원이 달랐죠. 손님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마의 푸드트럭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한 가지 비밀을 지켜왔어요. 엄마에 대한 비밀이었죠. 사실 우리 엄마는 그냥 푸드트럭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엄마는 파리에서 열린 제과제빵 국제대회에서 최연소 금메달을 딴 천재 파티시에였어요. 당시 엄마는 35살이었는데 그 나이에 금메달을 따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답니다. 엄마는 당시 국내 최고의 호텔 제과부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 대회 이후로 엄마는 업계의 스타가 되었죠. 방송에도 나오고 유명 잡지에도 실리고 여러 기업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갑자기 모든 걸 그만두셨어요. 조용히 사라지신 거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당시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셨거든요. 빚이 엄청나게 쌓였고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엄마는 유명해진 자신 때문에 가족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조용히 푸드트럭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황미숙이라는 이름이 너무 유명해서 성을 빼고 그냥 미숙이로 살아가셨죠. 저는 어렸을 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밤마다 몰래 우시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푸드트럭이라는 작은 공간에서도 엄마는 자신의 재능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빵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셨고 재료 선택부터 굽는 온도, 시간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계산하셨죠.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빚을 다 갚으시고 작은 회사를 차리셔서 안정을 찾으셨어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고요. 엄마는 푸드트럭 일이 편하다며 계속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죠. 그러던 중 작년 가을 저는 박준호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34살의 준호 씨는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어요. 우리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준호 씨는 차분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줬어요. 우리는 반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먼저 제가 준호 씨의 부모님을 뵈었어요. 준호 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그날 처음 뵌 예비 시어머니 최경숙 사장님은 굉장히 인상적인 분이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옷차림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웠고 말투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약간 차가운 느낌은 있었지만 오랜 세월 사업을 하신 분이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사장님은 이 지역에서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데가 떡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가 이어받고 지금은 최 사장님이 3대째 운영하고 계신 거였죠. 떡집은 꽤 유명했어요. 명절 때면 예약이 밀릴 정도였고 돌잔치나 결혼식 같은 행사에 납품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인사를 드린 날 최 사장님은 제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신다고, 어머니는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하신다고요. 그 순간 최 사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푸드트럭이요? 하고 되묻으시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창업이라고 하던데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좋아하셔서요. 손님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일하시는 걸 즐기세요. 그러자 최 사장님은 그냥 그렇군요 하고 말씀하시고는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무난하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준호 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실 수 있어. 특히 체면이나 전통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엄마의 푸드트럭을 언급했을 때 최 사장님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준호 씨의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죠. 엄마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셨습니다. 장을 보시고 메뉴를 짜시고 정성껏 요리를 만드셨어요. 최 사장님이 오신 날 식사는 정말 근사했습니다. 엄마가 만드신 음식들은 모두 맛있었고 아빠도 준호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하셨어요. 그런데 최 사장님은 계속 무표정하셨어요. 음식을 드시면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되었을 때 최 사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사돈 어른,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요. 푸드트럭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하시나요? 엄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강남 쪽 오피스 빌딩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장사지만 손님들이 좋아해 주셔서 보람 있게 일하고 있어요. 최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혹시 대가 떡집 근처 아닌가요? 제가 떡집을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의 푸드트럭이 있는 곳과 최 사장님의 떡집이 같은 블록에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100m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엄마도 놀라신 듯 했지만 금방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대가 떡집이요? 소문은 들었습니다. 유명하시다고. 최 사장님은 차갑게 웃으셨어요.
50년 전통입니다. 우리 떡집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맛집이죠. 그런데 요즘 길거리 음식 파는 트럭들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동네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어요. 기름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엄마의 표정이 굳는 걸 봤어요. 아빠가 얼른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최 사장님은 계속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물론 사돈 어른 트럭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푸드트럭 같은 건 뭐랄까 좀 격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우리 같은 전통 있는 가게들과는 다르잖아요. 아무데나 차 세우고 장사하는 거니까요. 저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대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준호 씨도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최 사장님은 이미 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뭐 생계를 위해 하시는 거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우리 준호가 결혼하면 좀 더 괜찮은 일을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돈이 푸드트럭 한다고. 그날 저녁은 그렇게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최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셨는데 그런 모욕을 들으신 거예요. 저는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데. 준호 씨는 미안하다고 자기 어머니가 원래 좀 직설적이시라고 했어요. 나쁜 의도는 없으셨을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 후로 몇 주 동안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너무 걱정되었어요. 엄마는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엄마가 더 상처받으실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그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 중이라 받지 못했는데 연달아 5통이나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지금 당장 와야겠어. 큰일 났어. 최 사장님이 트럭을 박살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엄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설명하셨어요. 최 사장님이 스쿠터를 타고 와서 푸드트럭에 어닝을 들이받았다고, 트럭 모서리도 찌그러뜨렸다고, 지금 경찰이 와 있다고. 저는 즉시 회의실로 뛰어들어가 상황을 설명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차 안에서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의 푸드트럭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트럭 위에 있던 예쁜 천막, 그 어닝이 반쯤 찢어져 있었고 트럭의 오른쪽 모서리는 깊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트럭 옆에는 작은 스쿠터가 쓰러져 있었고 그 근처에는 경찰관 2명과 엄마 그리고 최 사장님이 서 계셨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계셨어요. 지연아, 어떡하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스쿠터를 타고 와서 들이받았어. 저는 엄마를 진정시키고 최 사장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최 사장님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최 사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이까짓 푸드트럭 때문에 우리 떡집이 망하고 있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짱 받고 앉아서 기름 냄새 풍기고 손님들 다 빼앗아 가고.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최 사장님은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 고함을 질렀어요. 이따위 잡상인이 내 떡집 앞에서 장사를 하니까 복이 다 달아난다고. 50년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 당장 여기서 꺼져. 이 동네는 내가 지킨 곳이야.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직장인들, 지나가던 행인들, 근처 가게 주인들까지 우르르 몰려와 구경을 했어요. 최 사장님의 고함 소리는 온 블록에 다 들렸을 거예요. 경찰관이 최 사장님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계속 엄마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푸드트럭을 치우지 않으면 또 올 거라고 위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금 하시는 짓이 범죄라는 걸 아세요? 저희가 고소할 수도 있어요. 최 사장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고소? 해봐. 내가 무서워서 이러는 줄 아나? 난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았어. 다들 나를 알아. 그런데 너희는?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잡상인이 뭘 어쩌겠다고.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최 사장님을 쳐다봤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말렸어요. 진정하세요. 일단 양측 다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기물 파손이에요. 우리는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최 사장님은 거기서도 계속 자기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푸드트럭 때문에 자기 가게 장사가 안 된다고 수십 년 동네에서 터를 잡고 살던 자기가 더 우선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경찰은 일단 쌍방 진술을 듣고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트럭 수리비와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님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 엄마는 완전히 지쳐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아빠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했어요. 아빠는 법적으로 대응하자고 하셨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호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셨다고 자기가 어머니를 설득해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이건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희 엄마 생계 수단을 고의로 파손하셨어요. 이건 범죄예요. 준호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겠었어요. 이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는 게 가능한 건지, 엄마는 뭐라고 하실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찌그러진 트럭, 찢어진 천막, 엄마의 창백한 얼굴, 최 사장님의 분노에 찬 눈빛.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제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엄마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최 사장님의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떡집은 오전 9시에 문을 열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최 사장님은 가게 안에서 떡을 진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딸랑 하는 문소리에 최 사장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보자 얼굴을 찡그리셨습니다. 왜 왔어? 할 말 없어. 돌아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제대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최 사장님은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어요. 뭔데? 어제 일로 사과하러 온 거야? 늦었어. 난 절대 용서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과하러 온 게 아닙니다. 어머니께 사실을 알려드리러 왔어요. 사실? 무슨 사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냥 푸드트럭 사장이 아닙니다. 20년 전 파리에서 열린 제과제빵 국제대회에서 최연소 금메달을 딴 파티시의 황미숙이에요. 최 사장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듯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당시 국내 최고의 호텔에서 일하던 파티시에였어요. 그 대회 이후로 업계의 전설이 되었죠.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모든 걸 그만두고 조용히 사셨어요. 소문을 피해서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푸드트럭을 하신 겁니다. 최 사장님이 비웃었어요. 헛소리하고 있네. 증거라도 있어? 입으로만 하면 다야?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잡지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엄마가 금메달을 탄 후 실렸던 요리 전문지였어요. 표지에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엄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저희 엄마예요. 파티시의 황미숙. 당시 35살에 금메달을 땄어요. 이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최 사장님은 잡지를 빼앗듯이 집어들었어요. 표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안을 펼쳐보셨습니다. 거기에는 엄마의 인터뷰와 수상 소식, 그리고 엄마가 만든 작품들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최 사장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말했어요. 그래서 20년 전 일이잖아. 지금은 푸드트럭 하는 아줌마일 뿐이야.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50년 전통을 자랑하시죠. 하지만 그건 그냥 오래된 거예요. 우리 엄마의 실력과 경력은 그런 시간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진짜 재능과 노력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최 사장님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기름 냄새 나는 잡상인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엄마가 만드는 빵 하나하나는 어머니의 떡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고 더 값진 겁니다. 그걸 손님들이 알아요. 그래서 엄마 트럭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최 사장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건지 부끄러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어제 하신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수리비, 영업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다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준호 씨와의 결혼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 말에 최 사장님이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결혼을 안 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살 자신이 없어요. 엄마를 모욕하고 엄마의 생계 수단을 파괴한 사람과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떡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최 사장님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목격자도 많고 경찰 진술서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엄마는 임시로 수리한 트럭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엄마를 보러 갔어요. 엄마를 위로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트럭 앞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신사였는데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계셨고 주변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그분은 엄마의 버거를 주문하고 계셨어요. 엄마가 정성껏 버거를 만들어 드리자 그분은 한입 베어 물고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이 빵은? 그분은 버거를 들여다보시더니 빵을 조심스럽게 반으로 가르셨어요. 그리고 빵의 안쪽 면을 자세히 보시더니 놀란 듯 엄마를 쳐다보셨습니다.
혹시 당신이 파티시의 황미숙 씨인가요? 엄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저도 놀랐고요. 대체 저분은 누구신 걸까요? 그분은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저는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서울 제과 아카데미 회장이에요. 사실 저는 20년 전부터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엄마가 금메달을 딴 후 갑자기 사라지셨을 때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모두가 엄마를 찾았지만 엄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고 결국 다들 포기했대요. 그런데 박 회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답니다. 엄마의 재능이 너무 아까웠고 언젠가는 다시 나타날 거라고 믿으셨대요. 그래서 20년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며 엄마의 흔적을 찾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빵을 먹는 순간 알아버렸습니다. 이 빵의 안쪽에 찍힌 이 아주 희미한 표식. 이게 바로 황 파티시에님의 시그니처 아닙니까?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박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20년을 찾았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 작은 불도장 표식, 황 파티시에님만의 특별한 사인이죠. 일반인들은 절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20년 전 그 대회에서 당신이 만든 모든 빵에 이 표식이 있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엄마는 푸드트럭 장사를 하면서도 자신이 만드는 모든 빵에 아주 작게, 눈에 잘 띄지 않게 자신만의 표식을 찍어왔던 거예요. 그게 엄마의 자부심이었던 거죠. 비록 화려한 무대는 떠났지만 엄마는 여전히 파티시의 황미숙이었던 겁니다. 박 회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황 파티시에님, 이제 돌아오실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재능을 숨기고 사시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회장님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사는 게 편합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고. 박 회장님이 엄마의 말을 막으셨습니다. 평화롭다고요? 며칠 전에 누가 당신의 트럭을 박살냈다고 들었는데요. 엄마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박 회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저도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소문은 다 들었어요. 내가 떡집 최 사장이 당신 트럭을 고의로 들이받았다면서요? 그것도 질투 때문에?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박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황 파티시에님, 이제 그만 숨어 사세요. 당신은 이 나라 최고의 파티시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이 빵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당신의 솜씨는 전혀 녹슬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님은 명함을 꺼내 엄마께 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 아카데미의 이름을 걸고 이 지역 최고의 베이커리를 오픈합시다. 모든 투자는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빵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모여 앉아 의논했습니다. 아빠는 찬성하셨어요. 엄마의 꿈을 다시 펼칠 기회라고 하셨죠. 저도 물론 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망설이셨어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다시 시작하기가 두려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박 회장님이 20년 동안 엄마를 찾으셨대요. 그게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이번 기회에 최 사장님한테도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누구신지.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해볼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음 날 엄마는 박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죠. 박 회장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즉시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어요. 박 회장님의 아카데미는 업계에서 정말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박 회장님이 나서자 모든 게 술술 풀렸습니다. 먼저 장소를 물색했어요.
박 회장님은 최고의 입지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가 떡집 바로 맞은편에 있는 큰 건물 1층이 마침 비었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는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성도 좋고 무엇보다 눈에 잘 띄는 자리였어요. 박 회장님은 즉시 그 자리를 계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최고급 베이커리로 꾸미기 시작했어요. 대리석 카운터, 고급 오븐, 세련된 조명, 편안한 좌석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엄마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시고 레시피를 다듬으시고 직원들을 교육하셨죠. 박 회장님은 최고의 제빵사들을 보조로 붙여주셨고 엄마는 그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픈 날이 다가왔어요. 가게 이름은 파티시의 미소로 정했습니다. 엄마의 푸드트럭 이름을 그대로 살린 거죠. 오픈 전날 밤 저는 엄마와 함께 가게를 둘러봤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베이커리였습니다. 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깨끗한 주방, 진열대 가득한 빵들, 아늑한 카페 공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엄마가 유리창 너머로 건너편을 바라보셨어요. 거기에는 대가 떡집이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의 가게였죠.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엄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이제 시작이구나 싶어서. 오픈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박 회장님의 아카데미 관계자들, 업계 인사들, 그리고 20년 전 엄마를 기억하는 사람들까지 다들 파티시의 황미숙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물론 일반 손님들도 많이 왔어요. 오픈 이벤트로 할인도 했고 시식 코너도 마련했거든요. 사람들은 엄마가 만든 빵을 맛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저는 가게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건너편 대가 떡집도 슬쩍 봤습니다. 최 사장님이 가게 앞에 서서 이쪽을 노려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오픈 이후 파티시의 미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엄마의 빵을 사려고 일찍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오후에는 카페처럼 이용하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소셜미디어에 파티시의 미소에 대한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전설의 파티시에가 돌아왔다. 20년 만에 귀환, 최고의 빵을 맛보다 같은 제목들이었죠. 그러자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유명 요리 프로그램에서 엄마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박 회장님과 제 설득으로 결국 응하셨어요.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엄마의 빵을 맛보러 왔어요. 가게는 연일 10,000원이었고 엄마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반면 건너편 대가 떡집은 점점 한산해졌어요. 사람들이 파티시의 미소로 다 빠져나간 거죠. 게다가 최 사장님이 푸드트럭을 들이받은 사건이 동네에 다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나빠졌습니다. 질투로 남의 가게 부순 사람한테서 떡을 사 먹고 싶지 않아. 50년 전통이라더니 하는 짓을 보니 수준이 그 모양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최 사장님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최 사장님이 엄마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날 마침 가게에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많이 초췌해 보이셨어요. 미숙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잠깐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는 가게 한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최 사장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 당당하고 거만하던 최 사장님이 사과를 하시다니. 최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떡집만 했습니다. 50년을 이 일만 했어요. 그게 제 자부심이었고 제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당신의 푸드트럭이 생기고 나서 손님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유행이려니 했죠. 최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손님들이 당신 트럭으로 가는 걸 매일 봤습니다. 50년 단골들도 당신 트럭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그래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최 사장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50년 전통이라는 간판 뒤에 숨어서 진짜 실력을 쌓지 못했어요. 당신은 달랐죠.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작은 푸드트럭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빵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죠. 손님들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최 사장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시겠어요? 당신 밑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진짜 음식이 뭔지, 진짜 정성이 뭔지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밑에서 일하고 싶다고요? 그 자존심 강한 최 사장님이?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물으셨어요. 진심이세요? 최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제 떡집은 이미 망했어요. 문 닫는 게 시간 문제예요. 차라리 당신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속죄하고 싶어요. 엄마는 저를 쳐다보셨어요. 제 의견을 묻는 눈빛이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지만 최 사장님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배우려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해요. 최 사장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최 사장님은 대가 떡집을 폐업하고 엄마의 베이커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청소와 설거지부터 시작하셨습니다. 50년 동안 사장으로 살았던 분이 이제 직원이 된 거죠. 첫날 최 사장님이 출근하셨을 때 직원들은 다 놀랐어요. 하지만 최 사장님은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가게를 청소하고 오븐을 예열하고 재료를 정리하셨어요. 엄마는 최 사장님을 엄하게 대하셨어요. 최 씨,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해보세요. 최 씨, 청소가 너무 대충이에요. 구석구석 다시 닦으세요. 최 사장님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다 따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엄마는 최 사장님을 주방 보조로 올려주셨어요. 빵 만드는 걸 옆에서 보조하는 일이었죠. 최 사장님은 엄마의 손놀림을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이 반죽은 왜 이렇게 오래 치대시는 거예요? 이 온도가 정확히 180도여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재료는 왜 꼭 유기농이어야 해요? 최 사장님은 끊임없이 질문했고 엄마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놀라웠어요. 원수처럼 지내던 두 사람이 이제는 스승과 제자 같았으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엄마는 최 사장님에게 떡 코너를 맡기셨어요. 최 씨는 떡 만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가게에 떡 코너를 만들어 봐요. 전통 떡과 빵을 함께 파는 거예요. 최 사장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셔서. 최 사장님이 만든 떡은 정말 맛있었어요. 50년 경험이 헛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엄마한테 배운 정성과 섬세함이 더해져서 전보다 훨씬 더 맛있어졌어요. 손님들도 좋아했습니다. 이 떡 진짜 맛있네요. 어디서 만드세요? 떡이랑 빵을 같이 파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아요. 파티시의 미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빵뿐만 아니라 떡까지 유명해진 거죠. 박 회장님도 크게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제 결혼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준호 씨와 저는 결국 결혼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최 사장님 때문에 망설였지만 최 사장님이 완전히 변하신 걸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결혼식 날 최 사장님은 하객들한테 케이터링용 떡과 빵을 직접 만들어 오셨어요. 엄마와 함께 만드신 거였죠. 하객들은 너무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최 사장님도 그렇고 엄마도 그래. 엄마는 2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 다시 빛을 보게 됐잖니. 내가 용기를 줘서 가능했어.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결혼 후 저와 준호 씨는 엄마 가게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가끔 퇴근길에 들러서 엄마가 만든 빵을 사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게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최 사장님을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엄마와 단둘이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최 사장님을 용서하신 거예요? 엄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분도 평생을 일에 바쳤는데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겠지. 그 두려움이 나쁜 행동으로 나온 거고.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시잖니. 그걸로 된 거 아닐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자신을 해친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셨으니까요.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20년 동안 배운 게 있어. 진짜 실력은 숨을 수 없다는 거. 아무리 작은 곳에서 일해도 정성을 다하면 사람들이 알아봐줘. 그리고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그동안 쌓아온 실력이 빛을 발하는 거야. 엄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엄마는 20년 동안 푸드트럭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일하셨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실력을 잃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갈고 닦으셨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날아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파티시의 미소는 장사가 잘 됩니다. 엄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빵을 구우시고 최 사장님은 정성껏 떡을 만드세요. 두 분은 이제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되셨어요. 가끔 엄마가 웃으시며 말씀하세요. 최 씨, 청소만큼은 정말 50년 경력이 빛을 발하네요. 덕분에 주방이 항상 깨끗해요. 그러면 최 사장님도 웃으시며 대답하세요. 사장님한테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더 감사하죠. 이제야 진짜 음식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는 작은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국제대회 금메달리스트였어요. 겉모습만 보고 남을 무시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실력은 절대 녹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는 20년 동안 화려한 무대를 떠나 계셨지만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의 재능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작은 푸드트럭에서도 최선을 다하셨고 그 결과 다시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 사장님은 한때 엄마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엄마는 꿈을 되찾으셨고 심지어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처하셨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의 가치를 믿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남을 대할 때는 항상 겸손하고 배려하세요. 작아 보이는 사람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잘못을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세요. 최 사장님처럼요. 사람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 무역회사 과장 이지연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